안녕하십니까. 오늘 풀벌레 이야기 도감 사인회 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에게는 이 매크로 사진이 좀 낯선 분야일 수 있겠지만, 이 분야가 그 서구권에서는 예술 중심의 사진과 함께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사진 장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 책 소개도 간간히 좀 하면서 자연사 사진으로 대표되는 사진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시각문화사에 대한 어떤 관점인데, 이러한 시각도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서구 예술 사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전환점이 호기심의 캐비닛이라고 하는 장식장을 얘기합니다. 15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그 귀족들의 어떤 보물 이런 걸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호기심의 캐비닛이라고 불렀는데, 독일어로는 쿤스트캄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5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 도서관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구 사진의 역사는 200년을 훌쩍 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진이 들어올 땐 일본하고 미국이라는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쪽 자연사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빈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물, 풍경, 다큐, 패션, 그 다음에 이런 장르의 사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 레벨에서 찍는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각화하는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용어로는 아이 레벨 사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히 스탠딩 사진이다,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거나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밑에 작은 세상, 풀벌레의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시선이 안 가. 그리고 하늘 위에 그 우주의 세계, 그런 것에도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몇 번이나 올려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발밑에도 거대한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아예 인식조차 되지 않아요. 곤충이나 풀벌레라고 한다면 귀찮은 존재, 성가신 것들, 하찮은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앞서서 쿤스트캄머라는 장식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귀족들이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약탈한 어떤 귀중품,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모아요. 또 선물 받은 경우도 있고, 상거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이 약탈을 통해 가지고 쿤스트캄머에 모아놓고 자랑을 해요. 그것이 발전을 해가면서 나중에 박물관,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데, 박물관 계열은 주로 이제 자연사를 다루면서 아카이빙을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린네, 찰스 다윈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표본, 분류, 진화와 개통을 통해 가지고 테크닉, 그리고 과학적인 분야에 좀 중점을 둔 사진들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바로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사진, 내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스탠딩 사진이 발전을 해 갑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예술이라는 파트가 어떻게 형성돼 가지고 분화되면서 발전해 왔는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이에요. 이때는 자연을 관찰하는 시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가지고 박물학적인 사고를 처음으로 사람에게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시의 용어로는 박물학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히스토리라는 것이 자연을 관찰을 집요하게 기록한다. 그런 용어에서 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한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세쿤두스, 플리니우스 대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연계를 다루는 백과사전을 처음으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세기부터 이러한 서구 전통적인 그 자연사의 역사가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꽃을 피워요.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이 쿤스트 캄머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들어와서 칼 린네가 분류학으로 생물의 종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큰 흐름이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박물학 시대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에서 뭐 예술도 중요하고 뭐 자연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아카이빙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있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봤더니만 첫 번째 사람이 발터 베냐민입니다. 이 사람은 그 1931년에 나온 그 책을 통해서 사진은 회화와 다른 매체이고 역사적 증거를 기록하는 매체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트 잔더 외제나제의 작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런 시각이고, 두 번째가 알란 세큘라라고 하는 평론가가 나와서 자신의 그 논문에서 발표를 해요. 1986년에 나온 그 몸과 아카이브라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카이브는 추상적인 체계이면서 구체적인 태도다. 그래서 단 한 장의 사진보다는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의미가 풍부해지고 만들어진다. 이런 이제 논문을 펼쳐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더글라스 크림프, 미술관의 폐허 위에서라는 1993년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 쿤스트 캄머가 우리 박물관과 표현, 사진, 이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그 스탠딩 사진과 자연사 사진의 구분,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자연사를 바라보는 시각, 인간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식의 틀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상당 부분 제 의견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가 서구 문명을 얘기할 때 그 문명의 기본이 되는 것이 과거에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시대, 그 다음에 기독교, 유대교로 대변할 수 있는 그 헤브라이즘,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룹니다. 우리가 마치 이제 유불선이라는 그 체계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듯이 서구 문명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헬레니즘을 상징하는 것이 뭐죠?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희망을 빼고 다른 모든 것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세상을 이루었다. 그래서 상자를 다른 말로 하면 꽉이에요. 예전에는 곽이라는 단어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대부분 박스 아니면 상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에서는 언약의 궤가 있죠. 우리가 괴짝할 때 그 궤예요. 돈괴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어떤 계약을 담은 그 모세가 갖고 온 판이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세기 중세시대,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의 패권을 잡아요. 그것이 아까 말했던 호기심의 캐비닛, 바꿔 말하면 쿤스트 캄머이며 장식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곽과 궤와 장이 서구 문명의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낸 근간입니다. 이 큰 흐름을 생각 좀 해보고 사진과 예술과 서구 문명을 바라보면 재미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거로 살펴보면
서구 문명사는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곽괴장. 판도라의 상자에서 일어나 언약의 궤로 오성을 깨쳤고 캐비닛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았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 15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서구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스탠딩 레벨의 사진이 좀 주류를 이루고 이 자연사 사진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 본성에 대한 맹점이에요. 우리는 이 스탠딩 레벨에서 너무 큰 구조는 인식할 수 없고 또 작은 생명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몸에 인식에 박힌 어떤 본성이라서 이것을 뭐랄까 회피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요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압축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자연과학 사진은 도감이나 만들고 애들이나 좋아한 그런 파트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귀족적인 취미 이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과 미국 중심의 수입 구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일본과 연계해가지고 발전된 서구 문명이 들어올 때 일본을 통해서 번역된 것이 들어오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담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자연사 사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이제 떨어졌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가 중심의 서사. 우리가 어떤 큰 유명한 작가가 생기면 그 밑으로 이제 딱 뭐라 그럴까 판이 짜여지죠. 그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자연사가 좀 빠졌다, 등한시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 파트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식의 틀을 확장시킨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 3명 정도로 추려서 얘기를 할 건데, 자연사 사진 중에서 접사 사진, 곤충을 크게 확대해서 찍는 이런 것들, 요것이 지금 초파리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몸 길이가 한 3mm 정도 되는 녀석인데, 이 초파리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돌았던, 그러니까 우주에 나간 최초의 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를 떠나서 가장 멀리 성간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 최초의 생물이 기생벌이에요. 초파리하고 벌이 어떻게 우리 인식의 틀을 확장시키고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940년대, 50년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거죠. 네. 훨씬 그 순간순간을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포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는 거구나. 그거 왜요? 아니, 궁금해서 한 거잖아. 저 2루 전시 처음 할 때 800만 화소 카메라 가지고 밤에 찍어가지고 새벽 3시에 그걸로 전시했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 프린트 제대로 해가지고 비싼 종이에다 했거든요. 아무도 몰라. 심지어 그때 같이 찍은 옆에 붙여놓은 카메라가 D5였거든요. 700만 원짜리 카메라랑 동시에 붙여놨는데 아무도 몰라요. A2까지 프린트 할 거면은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그 정도 사이즈. 네, 그러니까 뭐 카메라는 뭐 그때보다 지금 더 좋아졌잖아요. 어떤 장면을 포착하느냐가 중요하지. 맞아요. 카메라 해상도가 더 좋아야 되고 비싸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산티아고 그 책을 냈는데 거기 사진을 넣었는데 그 산티아고 그 디자이너 오빠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를 했는데 긴 카메라를 가지고 캐논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무거우니까 배낭에다 집어넣고 아이폰으로 찍은 거예요. 건질 게 없어. 저기에서는 생활에서는 다 이거 스마트폰으로 찍은 아니 사진이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요즘에 여행하면서 이 카메라 안 갖고 다녀야 되나? 실질적으로 카메라 2개를 메고 가는데 얘보다 이게 더 많이 찍는 거예요. 맞아요. 90%가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새 이 카메라 놓고 다녀. 2시 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 기다리다가 시간이 가버려. 네. 자, 오늘 제 사인 기념회 축하 기념회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 그동안 제가 사진판에 들어온 지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까지 혼자 돌아다니면서 생태 사진만 했는데 사진판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늘상 하는 얘기가 인물, 다큐, 풍경 요 파트 외에는 건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느 때가 한번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통사를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김에 그것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에서 우주로 최초로 날아간 생명이 뭔지 아세요? 우주로 날아간 그러니까 로켓을 타고 지구 궤도 밖으로 나갔던 최초의 생물. 예? 오장관님. 원숭이. 파리. 파리. 뭐 비슷해요. 초파리. 어떤 잠깐. 네, 원숭이. 초파리. 초파리. 맞아요. 초파리. 초파리. 초파리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게 몸통이 한 3m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식초 냄새를 좋아한다 그래서 초파리. 국내 이름은 노랑 초파리고 3mm 정도 되는 몸통이고 항상 수리종류처럼 눈이 빨개요. 주댕이도 크죠. 이게 처음에 어떻게 올라갔냐 하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독일로부터 V2 로켓을 입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파리를 태워가지고 우주 궤도로 쏘아 보냅니다. 이 쏘아 보내는 이유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주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냈어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여름에 먹던 과일 놔두면 막 날려서 조그만 녀석들 있죠. 그거에 노란 초파리. 쟤는 뭐 검정 초파리 같은 건 없어요? 있죠. 뭐 이름을 붙이긴 아니고 있죠. 그렇죠. 네. 너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V2 로켓을 타고 간 이후에 초파리는 우리 사람들하고 그 질병 유전자가 75%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천적인 질병, 유전적인 질환을 치료를 할 때 이 초파리를 이용해서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초파리뿐만 아니고 뭐 실험동물, 뭐 모르모트, 그러니까 쇠행지, 뭐 원숭이, 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파리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세대가 짧고 한 보름 정도면은 한 세대가 돌아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어요. 이게 1947년인가 우주로 날아갔던 초파리 카세트입니다. 보면 이렇게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게 번데기, 초파리 번데기. 그래서 도미닉 하트라는 사람이 나사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찍은 다음에 나사의 홈페이지에 정렬을 해놨어요. 1933년에 그동안 우리 세포 내에 유전 질환을 가져오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토마스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 염색체를 입증을 하면서 유전학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유전자 가위, 뭐 염기서열 분석 이런 것들을 전부 출발하는 것이 초파리부터 시작해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되게 사진을 찍을 때 아이 레벨에서 찍죠. 아마추어 수준에서 찍다 보면 대부분 스태핑 해가지고 샷을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앉아서 찍는다든가 뭐 하이 앵글로 찍는다 이런 새로운 그 색다른 구도를 보면 특이하다는 느낌이 있죠. 그게 어쩌면 우리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이 레벨에서 보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내 인식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 눈 위에 있는 것 혹은 내 발 밑에 있는 작은 생명을 보호를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뭐 보도사진, 다큐멘터리 이런 걸 할 때 인물, 풍경 뭐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셀카터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진작가, 자연사 중에서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작가의 포트폴리오 잠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캡틴 드레이크가 캡틴이 아니지, 닥터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체 물리학자인데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우주 넓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 하면 1997년에 컨택트라는 영화 아실 거예요.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조디 포스터하고 여러 가지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SF 작품인데 내용은 다소 좀 신들해요. 전파망경을 통해 가지고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송수신해 가지고 우주에 대한 어떤 지평을 넓혀보자 그런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던 사람이 플랭크 드레이크고 그것을 이제 오즈마 프로젝트라고 해놨는데 온라인에서 보면 세티라고 하죠.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 컨택트 1997년에 나온 것이고 이 책의 원작자가 칼 세이건입니다. 코스모스의 그 원작자죠. 천체 물리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코스모스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 세이건하고. 그 다음에 이념의 시대, 1960년대부터 공산주의하고 자유진영하고 이제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툼을 벌였죠. 그때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최초로 지구궤도로 올라간 사람이 유리 가가린입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죠. 공산주의와는 우리가 한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세력인데 이네들이 먼저 로켓을 쏘아 보냈단 말이야.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이 우주 개발에 박차를 그래서 존 F 케네디 나와가지고 나사를 설립하고 보이저를 한간 우주로 쏘아 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출발을 하는데 보이저 호를 만들 때 쏘아 보낼 때 당시 인류의 문명, 유산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가지고 외계인한테 우리 인류의 문명을 알리기 위한 그런 레코드를 만들어요. 그것이 골든 레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60장의 이미지하고 세계의 인사말, 음악 이런 것들 당시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이기 이런 것들 넣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그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누가 녹음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뭐 이민 갔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녹음했겠죠. 이 골든 레코드의 116장의 이미지 중에서 곤충 사진이 딱 한 장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기생벌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기생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꽃 위로 날아오는 이 장면 순간 포착했는데 이때가 1970년대 그렇다면 그 셔터 스피드가 많아봤자 25분의 1초 비싼 기기라면 60분의 1초 정도밖에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없었던 시대 더구나 필름 시대에 이런 순간 포착에 대한 어떤 경이로운 자연사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 그 인류 문명의 이기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티븐 달튼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 골든 레코드를 만들 때 그 배우자 앤 두리안하고 그 자료를 모았는데 그 중에서 이 스티븐 달튼의 순간 포착 사진은 정말 그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연 거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 이후로 스티븐 달튼이 자기를 와일드 포토그래퍼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깡충거림에 뛰는 모습, 나비가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 그런 것들을 한국 문화를 정확히 해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기술적인 진보에다가 예술적인 그 감수성까지 해가지고 이름을 떨쳐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래서 그 서구 자연사에서는 인물 보도 풍경뿐만이 아니고 그 자연사 역사가 뭐 15세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파트에서 이름을 떨친 여러 가지 와일드 포토그래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네이처 픽처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인데 자연사 사진을 사람들이 아카이브하고 여기서 그 이미지를 갖다가 쓸 때 BBC라든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쓸 때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갖다가 써요. 기생물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배 쪽에 보면 이게 산란관 침이고 요 산란관을 수납할 수 있는 산란관 지표라고 해요. 빨대처럼 생겼는데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그 속에 바늘이 있어. 그래서 이 바싹 마른 나무 위에 앉았다가 요 산란관 지표를 막 좌우로 비비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산란관이 나무 속에 집어넣고 알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건 거의 뭐 11년 동안 계속 시간만 날 때마다 필드에 나갔는데 딱 한 번만 발견하는 귀한 장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영국 사람인데 스튜디오를 보면 장비가 보통 사람들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진입 장벽 때문에 이런 파트가 좀 비가시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그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뭐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뭐랄까 비가시화해가지고 관심을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런 분야가 우리 한국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알람이 소개된 스티븐 달튼의 그 작업 스튜디오 환경이고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투스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그 사회의 그 뭐랄까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분위기라든가 성향, 가치관 이런 것들을 총합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좀 비유를 좀 좁게 설명하자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유불선 문화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고 나이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어디 모임 같은 데 보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상석에 앉고 그 밑으로 아이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을 좁은 의미에서 아비투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회의 아비투스는 뭐냐? 순간 포착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사진 기법이 내려와요. 이게 머이브리지의 그 유명한 그 순간 포착 마이크로스코픽이라고 하나? 당시 사람들은 말이 뛸 때 네 가지 다리가 땅에 완전히 뜨느냐 안 뜨느냐 이거를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바라봤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머이브리지가 이 사진을 찍으면서 말이 뛸 때 네 발이 공중에 뛴다는 걸 입증을 하죠. 그 영화가 2017년에 나온 에드워드라는 영화.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의처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말년에는 좀 안 좋게 끝나지만 그 순간 포착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기계를 장비를 세팅하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개봉이 안 된 걸로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달튼이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코스모스. 이거는 칼세이건의 역작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GS의 3대 12판단이 나온 그 천체 물리학의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지금 읽어봐도 문체가 굉장히 희귀하고 전문적인 지식에다가 뭐랄까 사회적인 인문학적인 코드를 아주 쉽게 녹아내가지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던 때가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그때 보면 이제 토요일만 되면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칼 세이건이 나와가지고 다큐멘터리 설명을 하면서 지구는 뭐 창백한 푸른 점인데 여기에서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좁은 곳에서 옴짝달싹하면서 아기규 다툼을 벌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태양계 밖으로 넘어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조의 골든 레코드가 당겨가지고 성간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간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는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외우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문자를 하나 딱 보내. 안녕하십니까 보이조. 그러면 보이조가 답신을 오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 오랫동안 그 세상을 넘어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많은 인류의 예술 작품, 뭐 사진, 뭐 회화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왜 우리가 흔히 하는 인물, 풍경, 다큐멘터리 사진이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어떤 4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가 우리의 본성에 역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인식에 대해서는 인식할 수 없고 넓은 구조, 하늘, 우주에 대한 것은 인식이 좀 떨어지고 발밑에 대한 생명도 그냥 지나치게 쉽사하게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먹고 살기 바빴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우리에게 이런 귀족적인 취미,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사적인 취미 이런 것을 향유할 만한 그런 뭐랄까 사회적인 역량, 분위기가 없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원인이 될 것이고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2가지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그러면서 2007, 8년 기점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갑자기 폭증을 하면서 대개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휴대폰이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많이 나왔던 것들이 자연사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이제 도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 식물도감, 뭐 곤충도감 이런 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기관인데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는 이제 매년 중소출판사를 지원해주는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책을 내겠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면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책 지원금을 줍니다. 출판사당 작년까지만 2천만 원이었는데 경쟁자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 책이 여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심사평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도감을 만들고 사진을 찍고 아카이빙 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가 쥐어지니까 그 이후로 넘어가는 세상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심사평이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매년 보면 결과 공모는 뭐 대역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여기에 매년에 그 출품한 업체가 한 적으면 한 250여 개 업체, 많은 그 이상 올라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출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고려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칼 세이건 코스모스 얘기했고, 아비투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스티븐 달튼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순간 포착에 대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게 보험원도 위드라고 해서 아주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런 류에 대한 사진에 대한 장르에 대한 것이 평론가인지 뭐 사진 찍는 사람이든지 누구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국내 최초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작품을 아카이브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해 폐거를 이뤄냈습니다. 중앙도서관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구 자연사의 역사는 14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옛날 자료. 가만히 있어. 어디 갔지? 여기는 인터넷 아카이브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메인이 오르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는 서구 자연사에 있는 모든 귀중한 자료, 시각 예술부터 해가지고 음악, 각종 미디어를 전부 보관해 놓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쓰거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티븐 달튼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이 책, 스파이더, 프레데터 책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